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브랜든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글로벌 전략 연구소에서 국제 정치와 안보를 연구하며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한미 동맹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저의 관심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20대 초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1년을 보냈던 특별한 경험이 현재의 연구 방향을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당시 활기찬 거리와 경제적 성장, 다채로운 문화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제가 진정으로 매료된 것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든 긴장감과 안보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 관심사가 아니라 제가 몸소 느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DMZ 방문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팽팽한 긴장감과 군사적 대비 태세는 저에게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국제 정치와 안보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그의 재등장이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직설적이고 비전통적인 외교 방식은 기존 미국 대통령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정책 방향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안보 구조를 재편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저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추진된 동맹 정책 변화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가장 논란이 컸던 사례로 기억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안보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기존보다 5배 높은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자립적 방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를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요구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철학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저는 한국 내 반발과 논란을 지켜보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단순한 재정적 압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기존의 방위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압박이자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암시했던 트럼프의 발언은 당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발언이 단순한 협상 카드였는지 아니면 진심 어린 경고였는지를 두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수사적 발언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일부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며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과는 대조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선거를 위한 전략적 수사로 치부했지만 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스타일과 동맹국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이는 자주 국방을 위한 독립적 방위 구조를 구축하라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트럼프의 재선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단순히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을 넘어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책임과 선택지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측근들로부터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핵무장이 단순히 학문적 논의에서 실질적 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접하며 워싱턴 내부에서 이미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과 일본이 6개월 이내에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워싱턴 내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안보 구조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미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의 국제안보 포럼에서 만난 프랑스 출신 군사 전문가 마리클레르 뒤랑 박사는 한반도 문제를 유럽의 핵 정책과 연결지으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 확보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행동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주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가 핵 보유국으로 자리 잡으며 겪었던 국제적 논란과 내부적 갈등을 예로 들며 한국이 이 과정을 겪는다면 이는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라 국가적 성숙을 상징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미국의 방위 우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하라는 이 메시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며 저는 이러한 메시지가 단순히 방위비 협상 카드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자립적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려는 근본적인 전략 변화임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빠르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며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자주 국방 논의를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급격한 변화로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불확실한 방위 정책이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안보 인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판단하려면 국제사회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의 회원국으로서 핵 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는 조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을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심화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핵 보유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외교적 도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동료인 일본 출신 안보 전문가 나카무라 유이치와의 대화에서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일본 역시 이에 대응해 자체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며 국제사회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핵무장이 단순히 한국과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새롭게 정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개인은 한국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의회와 외교 정책 엘리트들은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의 외교 싱크탱크에서 활동 중인 존 헤이즈는 한국의 핵무장은 단기적으로는 억제력 확보를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한국이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이 상황이 한국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단순히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하며 국제사회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핵무장을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를 재정의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무장이 그 답이 될지 혹은 다른 방안이 더 적합할지는 한국이 국제적, 국내적 압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순간이 도전과 기회라는 점에서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새롭게 고민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핵무장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주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독일 출신 군사 전문가 카를 슈미트와 나눈 대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제적 정치 환경, 동맹의 신뢰, 그리고 영내 안정성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핵 보유는 단순한 억제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미칠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한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히 군사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 일본인 국제정치 전문가 나카무라 유이치와 나눈 대화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에서도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군사력을 제한해왔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일본 역시 유사한 선택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일본 내부에서도 트럼프 재선을 계기로 군사적 자립과 재무장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한국 내부에서도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헌법적 핵무력 명시와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도 대등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핵무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기존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출신의 전략 분석가 앤드루 밀러와의 대화는 이러한 논쟁의 국제적 시각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동시에 독립적인 방위 전략을 수립하려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트럼프 재선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이제는 불가피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회와 위험을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 도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국제적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적 도구의 확보를 넘어서 국가 정체성과 외교적 위치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긴장을 모두 관리하며 독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면 한국은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무기 고도화는 한국 내부에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고,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단순히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단순한 군사적 긴장을 넘어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최근 여론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과거에 비해 급격한 인식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미국의 방위,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근무 중인 스웨덴 출신 안보 전문가 요한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요한은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며 특히 한국의 자주 국방 논의를 오랫동안 주시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동맹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한국이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모색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의 말은 핵무장이 단순히 군사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과제를 동반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요한과의 대화는 저로 하여금 핵무장이 가진 외교적 의미와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억제력을 제공하는 군사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국제적 위상과 자주성을 재정의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싱가포르 출신 동료 소피아와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동남아시아 안보 협력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한국의 핵무장이 아세안 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심도 깊게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경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평화적이고 투명한 억지력 강화의 수단으로 한정한다면 오히려 한국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안보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피아의 말은 핵무장이 단순히 위협과 반발을 초래하는 선택이 아니라 이를 잘 관리할 경우 외교적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핵무장이 한국에게 가져다줄 긍정적, 부정적 가능성을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핵무장을 통해 한국은 자주 국방의 비전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거나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 도전적인 상황을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외교적 전략을 수립하며 기회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며 더 나아가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자주성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군사적 논의를 넘어 한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한 대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 독립적이고 강력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보호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기회라고 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느끼는 현실적이고 긴급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무장이 금기시되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핵무장을 독립적 방어력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한국이 기존의 안보 틀에서 벗어나 자립적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외교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단순한 군비 경쟁의 선택이 아니라 평화적 억지력 강화의 필수적 조치로 국제사회에 설득한다면 이를 통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독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독일 출신 국제정치 전문가 마리안 호프만 박사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안 박사는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비교하며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서 자주적 국가로 자리 잡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도전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안보와 외교에서도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마리안 박사의 말처럼 지금은 한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국제사회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히 군사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은 이제 안보와 외교에서도 독립적이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은 미국과의 동맹 약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립적인 방어력을 통해 동맹을 더 대등하고 강력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면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하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이런 변화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동맹 모델로 전환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의 틀을 만들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현실적인 도전과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의 결속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외환위기와 같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전 세계에 강인한 단결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의 도전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위기이지만 과거의 경험은 한국이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핵무장 논의는 단순히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설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도전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기회입니다. 이 선택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의 안보 지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이 이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도전을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이 이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일 것입니다. 여기 한 동양인 여성이 수풀이 우거진 산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수색 끝에 그녀를 발견한 미국 경찰은 동양인 여성을 흔들어 깨워보지만 의식이 없자 그녀를 등에 업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동양인 여성과 미국 경찰의 인연은 이날부터 시작되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작은 소도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테디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가 미국에서도 얼마나 외진 곳인지 말씀드리자면 경찰 직원은 저를 포함해 7명이 전부이고 심지어 2년 뒤면 다른 경찰서와 통합해서 없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미국에서도 이곳을 완전 깡시골이라 부를 정도로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한적한 마을입니다. 저는 이곳에 6개월 전 발령받았어요. 원래 저는 캘리포니아주의 레이크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전 제 동료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함께 입사했던 동기 마크가 인질극 현장에서 임무가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범인이 쏜 총에 맞는 모습을 그대로 직관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밤엔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기 일쑤였고 그렇게 잠이 들더라도 항상 제가 총에 맞는 꿈을 꿔 놀라 잠에서 깨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자 더 이상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를 아꼈던 선배 경찰 존슨이 저를 극구 만류하였고 저는 그의 도움으로 한적한 시골 마을의 보안관으로 발령받게 된 거죠. 제가 발령받은 곳은 미국에서도 외곽 지역이다 보니 마을 인구가 적기도 하고 특별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맡아왔던 사건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수준의 사고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도로 중간에 자동차가 고장났다며 도움을 달라던지 키우던 강아지가 없어졌다며 찾아달라는 정도의 민원이었죠. 그런 사건들만 접하다 보니 마음도 어느새 여유로워졌고 잠도 곧잘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꽤나 만족했어요. 언젠가는 제 마음도 단단해져 다시 큰 도시에서 강력사건도 맡는 용맹한 경찰의 모습을 꿈꾸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곳 시골 마을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끼니를 챙기는 것이었죠. 막상 이곳에 와서 보니 경찰서 내에 구내식당이 따로 없는 데다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해도 미국에서 널렸다 하는 햄버거 가게조차 차로 30분을 가야만 겨우 하나가 있을까 말까였는데 그마저도 어느 날에는 오픈을 했다가 또 어느 날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몇 번을 허탕을 치기도 했어요. 마을 근처에는 당연히 끼니를 때울 만한 마땅한 식당이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이곳 근무자들도 대부분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제가 싸다 보니 매일 같은 메뉴를 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잡힌 식단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죠. 또 어떤 날에는 도시락 싸기가 귀찮아서 아침을 잔뜩 먹고 와서 점심은 굶고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 나날이 반복되다 보니 큰 도시에서 근무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소고기 패티가 2장 들어가고 큼직한 토마토가 올려져 있는 수제 햄버거와 콜라가 너무 먹고 싶었죠. 게다가 시시때때로 자주 먹었던 달달한 도너츠도 어찌나 그립던지요. 구내식당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근무지가 마을 인구는 적지만 관할 면적이 넓어 경찰서 운영 예산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구내식당도 만들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 긴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실종됐다는 신고였어요. 실종된 그녀는 제가 사는 동네에 사는 한국인 최 씨 할머니였어요.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도 흔적조차 없다는 아들의 신고였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자마자 3개조로 나눠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를 샅샅이 뒤졌고 약 2시간 만에 그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가 목줄을 끊고 수풀이 우거진 산속으로 달아났고 강아지를 향해 달려가던 최 씨 할머니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껴 산속에서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이분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혈압으로 잠시 의식을 잃으셨던 것이라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할머니의 아드님이 올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 드렸습니다. 아드님과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하셨어요. 그 뒤로 이웃끼리 인사만 하고 지내는 정도였던 사이에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서로의 근황을 말하다가 어쩌다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고 제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저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매일 점심을 굶으면서 일을 다니고 있다는 농담을 할머니께 던졌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표정이 굳으시더니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못 먹고 일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갑자기 구내식당을 당신이 맡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러자 저는 할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음식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만류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들 같은 사람들 밥 한 끼 못 해주겠냐고 언성을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국에서 15년, 미국에서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할머니의 강력한 의지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었던 저는 할머니의 보호자분이신 아드님에게 허락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도 할머니가 일하는 것을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신 뒤에야 그녀는 경찰서의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 할머니가 일을 시작하신 첫날 저는 당황했습니다. 구내식당은 안쪽에 있는 조리실이 그대로 보이는 구조라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걱정스러웠던 저는 할머니가 또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왔었는데 웬 검은 김에다가 밥을 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초밥을 만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미국인에게 김은 초밥에나 쓰이는 재료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김초밥은 한 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할머님께서는 김에다가 밥만 싸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에 재료를 첨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할머니가 별일 없이 멀쩡하다는 걸 확인한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하고 있던 서류 작업을 끝마쳤고 어느새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불안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평범한 메뉴에 안심했습니다. 그냥 일반 미국인이 먹는 크림수프, 햄버거, 야채, 샐러드, 과일 등이 뷔페식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김에다 밥만 싼 것만 내놓는지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요. 접시를 들고 음식들을 뜨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검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오시더니 진열대 끝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가져와 쟁반 위에 테이프로 붙였죠.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쁘셔서 간단하게 드셔야 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음식을 가져가세요. 비치 된 일회용 도시락에 싸가셔도 되고 옆에 있는 양념장을 가져가서 식탁에서 찍어 드셔도 됩니다. 조미김에 밥을 싼 것이라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 종이에 써진 글을 읽은 몇몇 경찰관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안 그래도 빨리 먹고 나가야 하는데 급하게 먹느니 일회용 도시락에 싸가는 게 좋겠다면서 싱글벙글 웃었죠. 어떤 사람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어야겠다면서
일회용 도시락에 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며 할머니의 지혜로움에 감탄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하는 바쁜 경찰들을 위해 일부러 저렇게 간단한 요리를 만드신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자 비록 간단한 음식일지라도 외면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 함께 맛보기 위해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김에 말아진 밥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동료들은 하나 둘씩 집어먹기 시작했고 곧이어 맛있다는 듯 탄성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는 김은 일본식 초밥에 쓰는 김과는 달리 간이 잘 배어 있고 기름기 있는 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밥에 김만 쌌는데도 먹기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양념장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요리는 처음과 달리 점점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김과 밥에 다른 재료들을 넣기 시작했고 김의 종류도 처음 먹었던 짭조름한 조미김 대신 다른 것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김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한식이었습니다. 김밥을 입에 넣은 순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존재했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김밥에는 야채가 풍부하고 특히 김 특유의 고소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김밥 안에는 아삭한 단무지와 육즙이 살짝 나는 햄까지. 게다가 계란도 있으니 맛과 영양이 완벽히 조화되는 음식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어서 계속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김밥과 함께 먹으라며 주신 한국의 컵라면을 먹었는데 정말 김밥과 한국의 컵라면은 환상의 짝꿍 그 자체였어요. 김밥 하나를 먹고 나서 라면 한 젓가락에 국물까지 마셔주면 고급 레스토랑도 부러울 게 없는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일 점심 메뉴가 기대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구내식당을 맡으신 지 3개월 후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엄청나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이곳에 보내준 선배 경찰인 존슨을 오랜만에 만나 근황을 전하다가 한국 김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존슨은 놀라면서 최근에 경찰들 사이에서도 냉동 김밥 하나 사 먹어보려고 아침부터 트레이더조에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가 어려워 다들 속상해하는데 너는 그것을 매일 먹는다고 하니 정말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경찰서는 어차피 냉동 김밥이 없어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밥을 먹으면 된다 생각했기에 단 한 번도 냉동 김밥을 먹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했더니 너를 보낼 게 아니라 내가 갔어야 한다는 농담까지 했답니다. 다들 점심이 항상 부실했는데 이렇게 맛이 좋고 푸짐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매일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존슨에게 우리의 점심 식사 모습을 보내주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선배 경찰 존슨이 회사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큰 화제가 되었고 본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존슨은 제가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계속 회사 커뮤니티에 점심 사진을 올렸는데 어느 날은 서장님께서 점심을 먹으러 깜짝 방문까지 할 정도였어요. 서장님께서는 김밥의 맛에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서장님은 할머니께 이런 깡시골에 계시기엔 음식 솜씨가 너무 아깝다며 본청으로 나와 일하실 생각은 없냐며 스카웃 제의까지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자칫하면 할머니를 빼앗길 뻔했어요. 할머니는 서장님이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곤 본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 본청 구내식당에 한 달에 한 번은 김밥을 제공하기로 했다는군요. 서장님은 할머니 말씀에 아이처럼 기뻐하셨는데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밥을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내일은 우리 경찰들 7명과 최 씨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날인데요. 최 씨 할머니의 간단하지만 맛있는 김밥 만들기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일할 때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김밥을 먹고 싶어 하거든요. 최 씨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손수 김밥 많은 법을 알려주셨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보면서 하라며 김밥 레시피 영상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최 씨 할머니의 손맛을 낼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서 잘 팔리는 스팸만 넣어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김이 돌돌 말아지는 것이 잘 안 되었고 속재료를 이것저것 넣는 날은 옆구리가 자꾸 터져 나왔는데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모양으로 만든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영양가 많고 맛까지 좋은 김밥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점심을 만들어주시는 최 씨 할머니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